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세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어느덧 5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제 옆에는 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현근택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일단 짧게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우리가 4회 만에 네. 4회 만에 드디어 그 10만 뷰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우리 다 세 분 덕분이죠. 예.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일단은 1등 공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짚었던 이슈가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너무 한쪽 얘기만 듣게 되는데 이렇게 좀 첨예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양한 주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주까지만 앞으로 한 3달 가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실 이제 희망상. 가장 많은 그 뷰수가 나온 게 우리가 여러 주제를 네.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지금 검찰 총장과의 그 갈등이 짜고 치는 거다 아니다. 이게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그 이슈가 벌써 11만 뷰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녹화가 오늘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행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큰 문제 없다.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얘기부터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국 임명 두 분은 예상을 하셨고 한 분은 조금 더 시간을 볼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난다 그랬었는데 하루 정도 더 숙고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 분의 얘기가 다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누가 더 볼 거라 그랬어요? 누가? 그때 이준석 의원께서 당장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지금 상황은 정상적으로는 임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뭐 국민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봤지만은 예.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자 저는 기억났던 게 안대희 대법관 이분 총리 낙마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뭐가 문제였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그분은 진짜 서대문에 쓰러져간 아파트에서 사셨고 다른 거 하나도 흠잡을 거 없었는데 나중에 퇴임하시고 고액 수임료 받은 거 아니냐 논란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 정부의 기준에 넣고 보자고요. 그것이 불법인가? 아니다. 그럼 왜 해임되었는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과 눈치를 살피는 정도와 지금 여론을 살피는 걸 보면은 지금 훨씬 안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대통령께서 적어도 추석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고한다는 게 그 정도 기간을 예상을 그렇죠. 하셨어요. 왜냐하면 숙고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이슈가 잦아들 수도 있거든요. 추석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지루해지는 시기가 오면은 임명해도 또 그 반동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우리가 살이 쪄도 다이어트를 15kg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 세우잖아요. 예. 그럼 15kg를 어디로 뺄지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뱃살이 15kg 빠질 수는 없겠지만 뱃살이 많이 빠지면 하여튼간 체형이 원하는 체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생각과 다르게 뭐 팔뚝살이나 이런 것만 빠져가지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거 완전 이티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혀 기대했던 방향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하셔야 되는 고민은 양갈래였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면은 중도층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지지율이. 임명을 하지 않으시면은 코어에서 빠지는 거였습니다. 코어가 왜 빠지냐면요. 지금 저희 동네도 가본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핵심 코어층은 동네 고깃집에서 고기 먹을 때도 엄청나게 해로운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것에 무릅쓰고 다 퇴임하게 그 사퇴하게 했으면은 맥이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좀 코어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것은 어쨌든 중도가 약간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다. 근데 이제 중도와 관련해서 지지율 얘기도 오늘 어쨌든 시간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저는 뭐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라 보고요. 예. 아마 이제 물론 변수라 그러면 이제 부인이 기소되고 검찰 수사되면서 약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잠깐만 현근택 대변인은 본인은 코어입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 내년에 공천 받을 것 같은데? 아니, 공천 받을 것 제가 같아. 이번에 사실은 하면서 이게- 느낀 거는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코어라고 해서 공천 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예전에 모르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네. 수호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 연락 안 하던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 의사, 뭐 한의, 뭐 회계사 아니면 무슨 대기업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연령대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한 30년 만에 통화한에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말씀처럼 그 중도층이 흔들린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은 그 조국 특정 이제 언론사를 죄송하지만 한 기관이 계속 2, 3일 단위로 조사해 온 게 있잖아요. 그게 네. 보면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뭐 14, 5% 정도고 예. 좁혀졌을 때는 한 5, 6% 정도 했어요. 물론 찬성이 넘은 적은 없어. 그 여론조사에서. 근데 사실은 요번에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조금 좁혀졌었고 예.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서 좀 좁혀졌는데 사실 그 지지율을 한 뭐 40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 40대 후반 정도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저는 그분들은 별로 흔들린 적이 없다고 봐요. 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 수십만 건 계속 의혹 제기하고 보도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 언론의 비중으로 본다면 한 진짜 90% 이상, 95% 이상 부정적인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뭐 긍정적으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의혹 제기하는 네. 거니까. 근데 언론 보도량에 비하면 그동안의 언론 보도량에 비하면 종전에 있을 때 이 정도 보도면 제가 보기에 한 60% 이상 부정이 나오는 게 맞아요. 60%, 70% 예, 이상. 예.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아마 60% 정도가 아마 그 고민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60% 이상 만약에 반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낙마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그 여론조사에서는 60%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이렇게 언론 보도나 아니면 이런 의혹 제기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네.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저는 아마 그거를 좀 확인했다고 봐요. 사실 그 뭐 언론 보도 건수에 대해서도 계속 뭐 몇 회다, 뭐 70만 건이 넘었다, 110만 건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다른 분이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걸 봤더니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그 키워드를 찾아서 들어가서 좀 해보면. 그러니까 거의 10만 건 수준이 안 될 거다라고 어떤 분은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와 닿았어요. 사실 110만 건은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임명이 됐고, 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네. 요 임명을 어떻게 뭐 예상은 하셨습니다만, 이상했죠. 네, 이거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장관 후보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지금 장관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황교안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는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됐을 때 네, 예,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뺐을 걸요?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죠. 황교안 장관이 뭐라고? 안대희 총리도 마찬가지. 안대희가 뭔데? 빼면 되지. 다른 사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한 해 만에 검찰 개혁 한 해 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코어와드 같은 거예요. 개혁 정책을 상징하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 개혁 정책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내년 총선과 정권 재창출의 핵심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아마 저는 강행이라고 봅니다. 강행을 한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 했겠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아마 첫 번째는 야당에 대한 무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시는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안세로서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저렇게 조국 후보자에다가 난리가 날 정도면 자유한국당은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떨어집니다. 지금 뭐 오늘 나온 걸로는 뭐 이미 21%, 뭐 그렇죠. 19% 얘기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만약에 예. 자유한국당이 이 전국을 잘 이용을 해서 30% 넘어가고 그랬다면 대통령도 야당을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은 이런데 야당 지지도가 점점점 떨어지니 대통령 입장에서 뭐 뭔데 하고 밀어붙일 계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본적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의 반대 세력을 보는 시각의 문제인 건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야당 싫어했습니다. 예. 좋아할 사람이 아니죠, 스타일상. 네네. 까놓고 얘기해서. 네. 다만 싫어는 했지만 존중은 했어요. 존중을 봐야 되나? 싫어는 했지만 의식은 했어요. 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반대로 나 진짜 싫은데 막 머리 만지면서도 나 쟤네들 말하는 거 정말 싫은데 그래도 어떡해. 한 진영을 대표하고 있으니 저 얘기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대희 총리보다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 집권 세력은
촉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본인들이 촉불혁명으로 혁명정부라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보수 야당은 적폐 세력으로 제거 대상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 얘기를 들어줄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보수 진영에서 보는 야당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얘기는 좀 들어야 돼. 근데 지금 현 집권 세력을 보는 야당이나 보수 세력은 적폐의 대상, 제거의 대상이지. 말을 섞을 상대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니들은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왜? 내가 가는 길이 옳거든. 이게 촉불의 명령이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언론, 보수 야당 아무리 해도 이제 대통령은 생각한 걸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네. 한국당을 무시했다는 거는 좀 반론하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이게 아마 저는 제가 그게 저 하나 말씀드려. 그게 민주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유한국당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건 어쩌면 제가 자한당 당원은 아니지만 처절한 자기 반성일 수도 있는데 이게 탄핵 이후에 저는 아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좀 바뀌었다고 봐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라 할 수 있는 쪽이 다수를 쳐만 거예요. 예. 단독으로. 예. 예전에는 어찌 보면 뭐 연대를 하든지 진보정당하고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선거 때마다 항상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다수,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게 예전에 이 정도 언론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공격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못 버팁니다. 지지율도 아마 뭐 한 대통령 지지율도 한 20-30% 빠지고 예를 들어서 이 반대 지지율 반대 여론도 한 7-80% 올라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모든 언론이 다 어찌 보면 조국 후보의 정말 저는 인턴 증명서 하나가 뭐 예를 들어 며칠 했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 인턴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해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턴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했느냐 3일 했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현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어쨌든 언론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쓰고 다른 언론에서 쭉 받았으면 그게 어느 정도 여론을 주도하는 게 있었어요. 뭐 이제 조선일보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랬었죠.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저는 아마 이게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다고 일단은. 보는 게 지금 말씀처럼 뭐 야당을 무시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정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 할 수 있는 쪽이 다수가 된 거예요. 예. 실제로 여론에서 주도층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 같으면 항상 주류. 예전에 아마 이제 유해창 전 총리 얘기했던 메인스트림. 우리가 예. 주류다 항상. 예. 우리나라에서 정당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든 주류다 생각했는데 그 주류가 저는 이제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아마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계속 뭐 총선까지 끌고 왔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보여줬다. 이렇게 많은 언론의 공격과 이렇게 많은 야당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큰 무리만 없으면 총선에도 오히려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가시적으로 확인한 거라 봅니다. 이준석 의원. 저는 근데 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선거 전략이 바뀝니다. 예. 대선이라는 거는 사실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고 그리고 뭐 충청도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라도 사는 사람이나 경상도 사는 사람 다 한 표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한 표 더 끌어모으려면 화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 예. 그리고 뭐 어중간한 것도 계속 화합이라고 하거든요. 대선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대선은 그렇고 예. 총선은 그런데 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천을 결집시켜가지고 칸막이 나눠진 지역구에서 하나씩 승리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 그 대일 국면부터 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쓰는 전략은 분열 전략이 맞아요. 지금 보면은 특히 조국 후보자 판대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서 자 아까 코어가 결집했다는 취지의 분석을 해주셨는데 코어를 결집시키는 방식이 뭐였냐 하면요 모르쇠 CU기 보증 이거예요 보면은 자 모르쇠는 뭐냐면은 우선 좀 이제 사람들이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공방이 오가야 되는데 공방 나오려 그러면은 우선 전 모릅니다로 버텼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조국 신임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해명하는 전반적인 팀의 전략이 그랬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시육이라는 거는 나중에 뭐가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볼법이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전략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거기 세 번째로 추가된 전략이 뭐냐면은 그 가짜 뉴스예요. 예. 그거는 지금 한번 논란을 한 2주 전으로 되돌려 보세요. 그럼 뭐가 있었냐면은 조국 후보자 제가 계속 성적 지적했지만 성적에 관해서 나왔던 처음에 팩트라고 했던 것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처음에 보면은 가짜 뉴스 돌았던 게 막 인용해가지고 뭐 한영외고에서 내신 1%였다.
1등급이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지금. 네. 그다음에 영어 공인 성적이 탭스가 905점이었다. 그거 지원 시점은 800점인 거 깠어요. 아예 예. 그거를 백혜련 의원이. 그리고 토플 점수 같은 경우 110점 넘었냐 못 넘었다고 나왔죠. SAT 점수 2200점이라고 거짓말 다 퍼뜨렸는데 알고 봤더니 1970점이라고 백혜련 의원이 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사상 누각을 지어놨다. 거짓말에 기반했고 모르쇠에 기반했고 시욕에 기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코어 지지층이 주변을 설득에 나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청문회 국면에서는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지나면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사정기관이 들어갑니다. 예. 검찰은 그런 거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의 어쨌든 공방이라는 거 다르게 기말고사는 다 가고 있고 예. 이 기말고사 출제하는 선생님은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이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 시험 나온 거 보면은 그때 다 결판 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잠시 지금 우기기로 지금 이제 좀 기세가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안 할 수 없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만 이제 요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 주제는 일단 뭐 임명이 된 거고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조국 당시 후보자를 평가할 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의 평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김태현 변호사께서 이 판국이 지나면 조국 후보자는 대선 후보급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대선 후보의 4위가 됐어요.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 네, 이분, 야이분이 이게 여기 앉아 계실만 하구나. 제가 김태현 변호사님요. 예. 대체 불가사의니까 그러시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네. 생각을 또 아니, 했어요. 그것도 어쨌든. 있지만요. 그 다음은 패스트트랙 수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할 네. 거예요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그랬는데 그게 지금 오늘부로 월요일부로 검찰로 지금 이관이 됐어요. 지금. 네. 아니 지금 찍으면 다 맞추세요 다 지금. 맞춰요? 내 인생만 못 맞춰? 난 내년 이맘때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아니 그런데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 국면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가장 뼈아픈 국면으로 지금 흘러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아까 저 현근택 변호사 얘기하신 거 저 동의해요. 네. 자유한국당이 제가 안타깝지만 자유한국당 이제 실책이란 게 지도부로 반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 국면을 당 지지도 상승으로 못 이끌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단순히 요 국면에서 잘했냐 마냐 이걸 떠나서 탄핵 이후에 어쨌든 그 당간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지도가 튼튼했으면 대통령 임명 못했을 거예요. 야당 무시 못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정치에서 무시 당하게 만든 사람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겨야 되는 건데 그건 자유한국당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 얘기해요? 얘기 이제 슬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평가를 듣고 임명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